3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첫 공판만 15번. 논리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지만 실제 이런 재판이 있습니다. 7년째 공전 중인 재판, 바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가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일본 골수 혐한 극우 인사 재판인데요. 오늘 15번째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피고인도 변호인도 아무도 안 나와서 재판은 그대로 공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말뚝 테러가 발생합니다. 같은 해 9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에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 테러와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언어 테러가 자행됩니다. 모두 일본 혐한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자행한 짓들입니다. 결국 스즈키는 2013년 2월 한국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됩니다. 공공연하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 또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나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스즈키는 반성은커녕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엔 경기도 광주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 무릎이 잘린 소녀상 모형을 소포로 배달하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같은 달엔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 위안부 박물관의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처벌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스즈키가 재판도 안 나오고 일본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피고인인 스즈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 공판이 계속 무산되면서 첫 공판만 15번째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린 15번째 첫 공판도 스즈키도 변호인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 재판부와 검찰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에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바 있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감감무소식입니다. 진행을 독촉을 해야죠. 결정을 해달라고. 결정 안 하고 계속 갖고만 있으면 그거는 서로 그렇잖아요. 재판부는 스즈키가 없는 재판에서 오늘 위안부 사건과 같이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나 이를 사실상 옹호함으로써 참혹한 비극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국경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의 이런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스즈키가 이태원 살인사건 살해범 패터슨 같은 흉악범이나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경제범죄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스즈키를 한국 법원에 넘겨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는다고 재판을 안 열 수도 없고 열면 출석을 안 하고 스즈키 재판은 이렇게 7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첫 정식 재판인 제1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3일로 연기해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교특법 이게 뭐가 문제인데 폐지 얘기까지 나온 건가요? 한마디로 처벌이 극히 미약하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6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900명 이상이 뭐 다치거나 숨지는데도 네. 1심에서는 금고형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이제 단 7%에 불과하고 네. 그나마 이 7%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아니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교특법 위반으로 1000명이 재판에 넘겨지면 네. 70명이 이제 금고형 판결이 나는 건데 네. 이 70명 가운데서도 한 명이나 뭐 실형이 될까 말까 하는 이제 계산입니다. 네. 그래서 일례를 들어보면 이제 트럭 운전사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이제 충돌을 한 뒤에 네. 이제 후진을 해서 재차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깔고 지나가서 결국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네.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트럭 운전자 처벌은 금고 1년에 불과하는 등 말 그대로 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뭐 교특법이 어떻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현행 교특법을 보면은 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12대의 중과실만 위반하지 않으면 네. 형사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럭으로 사람을 치어 죽여도 금고 1년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건데요. 네. 12대 중과실의 경우도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아파트 단지 안은 이른바 도로 외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네. 교특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서는 12대 중과실을 저질러서 사람을 이제 사망하게 이르러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가 없는 등 이제 굉장히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이제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뭔가 대안이 필요하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일단 이 교특법을 개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네.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새로운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제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인데요. 네. 대체 입법을 만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혜성 실장이 이제 이 대체 법안 발표자로 나섰는데요. 네. 일단 교통의 정의를 자동차가 이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또 과정 정도로 명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가 이동 중이었냐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을 해서 네. 이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 신고를 의무화해서 반드시 이제 법적 처리를 받게 하자. 이제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가 다 해결해주는 이제 이런 기존의 관행들을 다 뜯어 고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이제 이를 어기게 되면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되는 처벌 조항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교통사고 처벌 수위도 높여서요. 인명 피해 발생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물적 피해만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럴 네. 경우에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면은 처벌받는다라는 인식을 각인을 시켜서 교통사고를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에 대해 인명 피해 없는 이제 단순한 충돌 사고도 다 신고하게 하는 거는 좀 이제 경찰력 낭비 아니냐, 네.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반론도 나왔습니다. 뭐 무조건적인 신고하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좀 새로운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3월 21일) 내일은 성접대 파문 속에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김 차관의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육안으로 식별된다는 그 뚜렷한 김학의 동영상은 누가 다 덮었을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 기자가 김학의 사건 지난 7년을 돌아봤습니다. 2013년 3월 15일 건설업자가 김학의 법무차관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옵니다. 경찰은 곧바로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내사에 착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분 30초짜리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합니다. 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한 바로 다음 날인 2013년 3월 21일 김학의 법무차관은 사의를 표명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를 침해당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게 김학의 차관의 호기로운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에 실체가 있다고 보고 2013년 7월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뭐가 그리 바빴는지 사건 송치 4개월 만인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김학의 전 차관은 간단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소환 9일 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담당 검사는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두 용서하고 얼굴도 예쁜데 그냥 잊고 살아라. 김학의 불기소 처분 하루 전 검찰은 연예인 도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절묘한 타이밍의 주인공은 김학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윤재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입니다. 검사는 그냥 잊고 살아라 했지만 피해자 이모 씨는 도저히 그냥 잊고 살지 못하겠던지 이모 씨는 동영상 속 여자는 나라며 2014년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 다시 배당합니다. 담당 검사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2014년의 마지막 날 12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2차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고소인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는 게 검찰 말이었습니다. 내가 동영상 속 여자가 맞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냐며 이 시간엔 재정신청은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외면한 겁니다. 2018년 4월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 조사에 착수했지만 진상조사단에서도 이 씨는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검찰 수사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이 사건에 대해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진상조사단이 이 씨에게 한 말입니다. 기대할 것 없는 진상조사를 애초 왜 시작한 걸까요? 그런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자료를 누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무슨 소리냐, 다 송치했다며 발끈합니다. 민감용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육안으로 김학의 전 차관인지 식별이 가능한 동영상이 있었으나 검찰이 무시했다고 진술합니다. 검찰이 무시했다. 그 뚜렷한 동영상은 누가 다 덮었을까요? 힘있고 빼기는 특권층,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상 같은 지시가 떨어집니다. 문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밝힙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7년 전 2013년 3월 21일 김학의 법무차관 사태의 변은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카드를 읽는 법조 김태현입니다.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입구가 좁은 뒤웅박 속에 갇힌 팔자라는 뜻으로 일단 신세를 망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몹시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셀프 변론을 하며 자신의 발언에 웃음을 보인 검사를 향해 검사님 웃지 마세요 라고 한 말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격세지감 뒤웅박 팔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 주요 쟁점에 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 3억 5천만 원을 현금화해 대법원장 경력금으로 전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공보관실이라는 기구나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에서 법원장과 수석 부장판사, 공보판사를 중심으로 공보,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대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각 부처의 상황적 예산 편성 전략의 하나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는 게 임 전 차장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장 경력금도 넓은 의미에서 공보 활동이니 예산 전용이 아니라는 논지입니다. 임 전 차장이 이 같은 주장을 펴자 한 검사가 헛웃음인지 비웃음인지 피식 웃었고 이를 본 임 전 차장은 정색을 하고 검사님 웃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웃지 말라는 지적을 당한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이건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임 전 차장에게 방금 검사를 향해 지적한 건 변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건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다. 앞으로 그런 발언을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임 전 차장을 향해 당신은 지금 판사도 아니고 법관 선배도 아니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으니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진 심리에서 최소 주 3회 또는 주 4회 기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집중심리 요구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구치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록을 보는데 기록을 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 구치소 불도 9시면 꺼진다. 검찰은 임정원 한 사람을 상대로 모든 화력을 집중하면서 우리는 링 위에 올라와 있으니 피고인도 올라오라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읍소했습니다. 구치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왠지 처량하고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대법원장까진 몰라도 내심 대법관 정도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임 전 차장은 20기 가까이 연수원 기수가 차이가 날 검사한테 법정에서 웃음이나 받을 줄은 비서울대 출신 10기 후배 판사에 그런 발언 마라는 지적을 당할 줄은 구치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아마 꿈에서도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로도 한참 모자란 뒤웅박 팔자. 이래저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집단 성폭행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가 71.7%, 반대한다가 17%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권익위가 오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생산설비 정보화 시스템 개발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보존제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